손절매폭을 어느 정도로 해서 바로 자르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 무조건 자르는 경우인데 무조건 네, 그래서 바뀌면은 그렇게 자르기도 하고, 그리고 저는 보통은 제가 산 다음에 한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때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. 죄송한데 이렇게 길고 멋있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인출을 하는 게 부동산 맛을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임장도 아니고 이제 슬슬 빼가지고 얘가 건물 쪽으로다가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고. 근데 좀 그런 점도 있긴 한 게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맞아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돈이 커지면 또 잘못 판단하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판단을 바로바로 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을 갑자기 내동매매를 할 수는 없는 거.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상황에 따라서 진짜 뭐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잘못 판단을 해서 뭐 큰 돈을 넣어서 날리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좀 쓸 수 있는 현금을 많이 줄여놓고 안정적으로 좀 돈을 묶어 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. 주식해서 수익 나는 거 빼가지고 그런 걸로 부동산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뭐 미국 주식 ETF 같은 거 사놓던 그런 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그렇게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그 아버지가 전업 투자를 예전부터 좀 하셨는데 아버지한테 그걸 물려받았네. 아버님이 전업 투자를 하셨다고요? 네. 그러니까 해오시는 걸 보니까 뭐 수익이 많이 나실 때도 있고 날리실 때도 있는데 항상 결국에 남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맞지? 사실 그게 맞지. 아버님 몇 년생이신가요? 69년생이죠. 저보다 많습니다. 다행이네. 일단 이 책 보면서도 궁금했었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해지네요. 왜냐면 저도 이제 주변에 뭐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억으로 단기 매매 할 수는 없거든요. 당연히 인출을 하는 건 맞고 일정 금액을 유지하잖아요. 책에도 5천만 원 예수금은 예를 들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도 말하면서 1억이라는 걸 예를 들면 이렇게 했는데 혹시 뭐 어느 정도로 하는지 뭐 밝힐 수 있을까요? 장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.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수익이 나고 있다고 하면은 1억에서 좀 더 넘게도 하고요. 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저도 좀 손실을 볼 때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게 예수금이 자동으로 좀 줄어들어요. 다시 채우진 않죠? 네, 줄어들 때 채우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. 그러면 줄어들 때도 있고 또는 정말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 뭐 제가 1억으로 하다가 손실을 봐서 8천이 됐어요. 근데 이건 8천으로도 하기 힘든 장이다 싶으면 거기서 또 빼가지고 줄이고, 그래서 진짜 적게 하면은 한 3천 정도로 할 때도 있고 많으면은 1억 넘게. 그러면 홍인기 작가님의 예수금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단기 매매자들이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느냐의 척도일 수도 있는데 물론 주관적인 거지만 지금은 그러면 1억 위입니까 아래입니까? 지금은 대략 한 5천에서 1억 사이. 좀 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 파트 2에서는 이제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. 단기 매매자들이라면 저는 사실은 이 전체 내용 중에 파트 2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파트 2에서 핵심이 딱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. 인기 있는 테마 고르는 거랑 일등주에 대한 강조인데요. 일단 첫 번째, 인기 있는 테마주 또는 인기 있는 업종, 주도 업종이라고 하죠. 주도 업종을 어느 메뉴 어디에서 잡아내시죠? 거래대금 상위에서 주로 보는데요. 그게 그냥 상승률만 보면은 뭐 거래도 없이 막 올라가는 그런 테마들도 있으니까 거래 대금 상위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체크를 해보면은 그 중에서 비슷한 테마가 많을 때가 있어요. 그러면은 그게 그날 좀 주도 테마라고 보고요. 그리고 그거를 뭐 계속 보다 보면 매일 뜬금없는 테마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장세가 비슷한 테마가 오르다가 또 분위기가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뭐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테마가 되게 잘 가는 시장. 압도적이죠. 네,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매매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거래대금 상위에도 제약바이오가 많이 있었고 시가총액 코스닥 1위는 알테오는 또 역사적 신고가, 뭐 리가켄바이오도 역사적 신고가 이런 식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치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지고 근데 대부분 공통점이 제약바이오였다. 네.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가 주도 테마라고 딱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1등주를 잡아야 된다고 되게 강조를 하셨어요. 네.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거든요. 네. 1등주가 너무 올라서 이건 아직 안 오른 2등주, 3등주를 사는 게 가격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1등주 매매가 가장 유리한지 설명 한번 해주시죠. 그게 만약에 중장기 투자로 가가지고 진짜 뭐 2등주, 3등주가 저평가돼서 올라간다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단타를 하잖아요. 그런데 단기적으로
일반적으로 보면은 제 경험상 항상 1등주가 제일 세더라고요. 제가 매매를 할 때는 보통 가지고 있는 기간이 그날 사서 그날 팔거나 길면은 하루 이틀 정도 가져간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기간 정도에는 내 상승률 높은 게 보통 제일 셀 때가 많아가지고 대장주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. 떨어질 때도 보통 오히려 2등주, 3등주가 더 떨어질 때가 많고, 대장주는 이게 뭐 예를 들어 시장 전체가 좀 떨어져서 약하다 그래도 반등하면 제일 먼저 올라가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대장주만 골라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. 추가 질문. 그 바로 아래 아주 또 중요한 설명이 있는데요. 그래서 1등주가 늘 강하고 2등주가 훨씬 약할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역전 순간이 올 수도 있다. 반드시 오는 건 아니지만 그 올 수도 있는 그 상황. 이거 2등주가 1등주랑 역전했는데 라는 걸 어떻게 캐치하나요? 상승률로 캐치하나요? 이게 일반적으로는 상승률로 보는데 그게 단순히 그것만으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따집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날 그 두 종목의 추세를 볼 수도 있고, 또는 뭐 거래 대금을 볼 수도 있고, 또 다양한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. 약간 아까 전에 오버나이트 하시는 걸로 봐서는 완전 스캘퍼까지는 아니신 건가요? 아니면 저는 매매 속도가 막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. 저 여유롭게 그래요? 매매를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날 추세를 보고 좀 매매를 하고 뭐 빠르게 계속 매수 매도를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. 그다음 파트 3에서도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. 파트 3에 이 소제목이 너무 멋집니다. 가장 강력한 차트라고 나오는데요. 저는 당연히 책을 읽으면서 이 강력한 차트 저도 진짜 좋아하는 차트거든요. 가장 강력한 차트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. 저는 좀 신고가 돌파하는 자리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노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 신고가까지 거리가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 한 신고가까지 한 5%가 남은 상황. 아니 신고가 치기 전? 네. 신고가 치기 전에 한 5%가 남았으면은 그 종목이 그때 주목을 받으면은 그 신고가까지는 쉽게 간단 말이죠.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신고가를 이제 또 완전히 돌파한 다음에는 저항이 그렇게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. 아무래도 주식이 좀 물린 사람이 없어야지 쉽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 신고가 위에는 이제 또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쉽게 슈팅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. 그래서 저는 신고가 자리를 되게 공략을 하는 편이고,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신고가 근처에 있는 거를 계속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거래도 계속 많이 터지고 아무래도 활발하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신고가 매매를 몇 번 했는데 데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걸 아예 못하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. 막 못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주 매매 스타일이 약간 뭐 신고가 매매 스타일이신가요? 저는 신고가 근처에 있는 걸 하는데,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차트만 보고 신고가에 있다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꾸짖는 거 보이지 않게 돌려서 까네. 아파. 지금 시장 계속 주도 테마이고, 그리고 그 종목이 대장주면은 이게 신고가 근처에 있으면은 또 사람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금방 또 돌파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. 그런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는 테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신고가 아무리 잠깐만. 아니 내가 아무도 관심 없는 거. 그래서 그런 거 신고가 근처에서 사면 이제 쌍봉을 맞는 거죠. 그런 거. 일단 궁금한 게 있어요. 지금 사실 제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현기 의원님의 질문이 역시 또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고요. 그래서 정확히 좀 추가 질문하고 싶은 게, 돌파 매매의 성공률이 당연히 높고 돌파 매매에서 뭐 5% 10% 단기 매매로 수익이 나면 좋은데, 분명히 잘못됐을 확률, 내가 매수했을 때 예를 들어 5% 직전에 5%만 올라가면 신고가다 했는데 거기서 그냥 맞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손절매 폭을 어느 정도로 해서 바로 자르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그거 무조건 자르는 경우인데, 대장주 자리 뺏기면은 무조건 자르. 내가 대장주인 줄 알았는데 대장주가 아니었어. 제가 대장주예요. 그냥 바로 잘라요? 만약에 뭐 다른 게 더 올라가가지고 뺏길 수도 있고,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거의 바이오 독주긴 하지만 만약에 뭐 바이오랑 반도체랑 비등비등한 이런 테마 시장에서 갑자기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너무 세진다 이러면은 수급이 다 글로 갈 수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테마가 바뀌면은 그렇게 자르기도 하고, 그리고 저는 보통은 제가 산 다음에 한 3% 이상 떨어지면은 뭔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 때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이걸 꼭 물어보고 싶었냐면, 현기 위원님의 질문에 두 방울 얻어맞고 정신없어 돌파 매매는 힘들어요 라고 말했는데, 손절매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3% 4%에서 손절매 두 방 맞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. 3% 두 방에 6%예요. 그래서 사실은 돌파 매매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손절매가 늦었었다라는 거, 그리고 또 하나는 주도 테마에 1등주 매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재도전해보세요. 요즘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공부해보시면 가장 유행은 돌파 매매가 확실합니다. 그 파트 4에 거래 기술 써 있는데, 거래 기술에서 또 너무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. 이 매매 타이밍 부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, 첫 장대 항복 공략법, 그리고 플러스 1 장대 항봉의 다음날, 그리고 플러스 2 장대 항봉의 이틀 후, 요거를 흐름대로, 왜냐하면 첫 장대 항봉에 사라는 건 다 알겠는데 그 다음 플러스 1은 어떻게 하라는 거지, 플러스 2는 어떻게 하라는 거지,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.
첫 장대 양봉의 그 테마도 진짜 세고 대장이면은 요즘에는 또 장이 그렇게 안 좋아가지고 끝까지 버틴다고 뭐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뭐 보통 장이 좋으면은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종가 고가까지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하는 편이고요. 그런데 그것도 뭐 예를 들어 수급이라든지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. 그래서 일단 첫날에는 뭐 잘 됐다는 가정하에 종가 고가나 또는 상한가까지 노리고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. 그리고 장대 양봉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 다음 날은 매물 소화를 할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한번 뭐 슈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조정을 받을 때도 있고 약간 눌리는 것 같다가도 또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보통 장대 양봉 다음 날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눌릴 때는 매수를 하고 슈팅해주면은 저항선 같은데 좀 물량을 줄이는 편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또 그 다음 날에 또 장대 음봉을 맞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전날 종가를 되게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진짜 완전히 이탈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근데 그렇다고 뭐 약간 내려간다고 무조건 다 파는 건 아니고 이게 진짜 뭐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있어야겠죠. 그러면은 또 손절을 하고 그 종목은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주로 박스권 매매로 좀 올라가면은 팔고 내려가면은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요.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그 다음 날에 또 매물 소화를 하루 더 거칠 때도 있고 또는 매물 소화를 다 거쳤으면은 슈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아예 내려갈 때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매물 소화를 한 번 더 거치는 상황도 생각을 하고 또는 잘하면 슈팅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그렇게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. 여기 거래기술에 손절법 나와 있거든요. 일반 투자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손절이고요. 특히나 단기 매매의 핵심은 손절을 안 하는 단기 매매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들어갈 때마다 이익을 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손절을 해야 되는 건데 손절 못 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손절법 설명 좀 해주시죠. 그래서 그 손절을 잘 하려면은 일단 자기가 손절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매를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제가 아까 매매하는 금액을 뭐 대략 범위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좀 너무 커져버리면은 매매할 때 예를 들어 뭐 3%를 보통 때는 예를 들어 뭐 저는 한 1,000만 원 뭐 이 정도 날리면은 그냥 날렸다 하고 이렇게 그냥 마는데 그게 많이 커져버리면은 그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자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손실이 더 좀 불어날 때가 많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이 금액으로 매매를 했을 때 좀 손절을 해도 좀 크게 무리 없이 매매를 이어갈 수 있겠다는 금액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매매마다 다르겠지만 본인만의 좀 손절 원칙을 확실히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아까 대장주가 바뀌거나 또는 뭐 다른 테마에 그런 거 뺏기거나 이러면은 손절을 하고 그리고 또 한 3% 이상 떨어지면은 약간 비중을 줄인다든지 또는 상황을 보고 아예 다 손절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유연하게 손절하는 것도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손절할 수 있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계적으로 퍼센트 기준을 정해놓고 자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게 꼭 3%라기보다는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해주신 스캘핑 같은 짧은 매매를 한다면 더 그게 손실폭이 적게 손절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더 긴 매매를 한다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. 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고 싶네요. 우리 또 김영희 위원님이 지난달 이제 또 강의도 이렇게 우리 밸런스 아카데미 시작을 했는데 특히 또 신법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도 하고 하셨잖아요. 여기도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자금관리법과 신법이 나오는데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기법만 알면 다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진짜 지리산 도사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단기 매매에서 수익을 내는지 내가 네가 내는 수익법 내가 그대로 배워 내가 돈 1억도 줄 수 있어 빨리 기법 좀 가르쳐줘갖고 그 비법을 정말 비법을 배워가는데 똑같은 수익이 안 나거든요. 똑같이 가르쳐줘도. 근데 거기에는 결국은 이 신법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법의 중요성과 또 우리 홍인기 작가님은 좀 그런 차분한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. 신법이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저도 매매를 할 때 한 번 잘 되면은 막 이어서 계속 잘 될 때가 많고 한 번 안 되면 한동안 안 될 때가 많거든요. 이게 뭐 계속 수익도 나고 하면은 마음에 좀 안정이 있어가지고 좀 여유롭게 시장을 잘 볼 수 있어서 계속 수익이 나는 것 같고 만약에 매매가 계속 좀 잘 안 되는 게 반복이 되면은 마음도 급해지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때도 많아지고 그래서 또 손실을 보면은 또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주식할 때는 뭐 기법도 중요하겠지만 마인드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아침마다 제가 뭐 적어 놓는 게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주식 매매하면서 실수하는 것들을 다 적어놓고 장 전에 그걸 한 번씩 읽어보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뇌동매매나 이런 실수하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100% 다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저도 뇌동매매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이게 주식 경력이 좀 쌓일수록 그런 빈도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
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좀 뭐 출연 소감이나 우리 구독자님한테 좋은 말씀 한번 해주시죠.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이런 자리 불러주셔서 그 인터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그리고 제가 단기 매매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자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더라도 정말 한 번의 실수로 큰 돈을 다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수익이 나면 그걸로 계속 평생 재투자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일부는 인출하셔서 본인의 수익금을 확실히 쌓아두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주식 투자 경험이 아직 많이 없으시거나 초보자 분들이라면 단기 매매를 큰 돈으로 하면은 이거 정말 다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라든지 본인이 다 날려도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매매를 시도해 보시면서 시행착오를 겪어 보시다 보면 이게 본인이 단기 매매 스타일에 맞다면 이게 길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주식 투자를 좀 처음 하시거나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적은 금액으로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보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예. 박수! 그럼 시행착오 여러분 겪지 마시고 요 책 하나 주문하셔가지고 읽어보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우리 또 단기 매매의 대가이신 김영기 위원님도 마무리 해주시죠. 사실 진짜 뭐랄까요, 진짜 이 주식 쪽으로는 매번 지금 계속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괴롭히고 싶을 정도로 자기의 마인드와 자기의 철학이 확실히 묻어있는 분인 것 같아서 이거는 꼭 읽어보시라고 저는 이렇게 책을 사라고 얘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근데 이거는 꼭 주식 투자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꼭 읽어보시고, 이 어리지만 정말 큰 업적을 낸 홍인기 작가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철학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아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우리 주식 투자 단타 전략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투자로 돈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중장기 투자가 있고요. 단기 매매가 있어요. 제가 장기 매매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? 경찰서에 잡혀간다 그랬죠. 장기를 매매해서는 안 돼요. 단기 매매를 하셔야 돼요. 자,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책은 중장기 투자자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. 왜?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트 1에 이미 나와요. 중장기 투자? 생각보다 위험한데 단기 매매 안전할 수 있어. 그리고 나는 단기 매매로 15만 원으로 10억 이상 벌었고 지금도 잘 벌고 있어. 라고 책을 자신감 있게 우리 홍익기 작가님이 쓰셨고요. 그래서 단기 매매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, 그리고 앞으로 나 단기 매매 좀 공부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책이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. 유튜브도 인기가 많고 책도 인기가 많은 우리 홍익기 작가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